견우야, 견우야, 우리 아프리카에서 만나. 여러분, 제가 보고 싶으실 땐 아프리카에서 예니밍을 찾으세요. 저 예니밍 아니면은 우리 매니저님의 방송국에서 24시간 녹화 방송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여기에 하단에 떠있는 공지를 보시고 생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 뿅! 어서요. 오늘 책 읽녀는요. 오늘 추릴러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제가 아닌 우리 매니저님이 랜덤으로 선택해주신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작품 뭐냐 하면요.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 책인데요. 그 추리소설 12인 12색 젊은 작가 추리소설 집인가? 그런 제목이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12번째 작품이네요. 책 안에서는 마지막 작품 불안. 제목이 아주 스릴러 같죠? 불안.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불안. 이거 작가 누군지 몰라요.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네요. 작가는 김주동 씨인데요. 한국추리작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고대를 졸업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장르의 글을 게재하셨다네요. 뭐 이렇게 하셨대요. 김주동 씨의 글을 보죠. 글씨 어떤가요? 글씨 잘 보이나요? 열쇠를 꺼내기 위해 핸드백을 뒤적였다. 열쇠는 핸드백의 잡동사니에 묻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잡동사니를 휘젓고 나서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냈다.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고 난 다음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평소와 다를 바는 없었다. 거실은 침침했다.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오후 7시 전이었다. 늦어도 10여 분 후면 그가 도착할 것이다. 누굴까요, 그가? 소파로 가서 다소곳이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가 오기 전 야릇한 긴장을 느끼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와 만난 지 3개월쯤 되었다. 이곳은 그의 아파트였다. 내 거미 그림 같은 건 괜찮아요. 내 거미 벌레치고 굉장히 무서운 벌레긴 하지만 어디 갔지? 이곳은 그의 아파트였다. 오직 우리의 쾌락을 위해 버티고 있는 곳이었다. 뭔가 불륜인가요? 쾌락이라 해서 육체적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같이 책을 읽기도 했고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렇게 몇 시간 이곳에 머물다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곤 했다. 뭔가 무거운 마음이라는 거 보니까 좀 불륜의 향기가 나죠? 스타킹이나 머리카락을 흘려놓고 나온 적도 있었다. 침대 밑에 불쑥 보이곤 했던 주인 잃은 사물들은 나를 놀라게 했다. 오늘도 위험한 느낌이 나네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소스라치게 했다. 잊고 있었던 걸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접한다는 건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태연히 그의 집에 내 흔적을 남겨놓자니 일말의 죄책감이 들었다. 그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둔 31살의 여자가 2살이나 어린 남자와 그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건 떳떳한 일이 아니었다. 들어온 지 10분이 다 되어갔지만 문 쪽에서는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2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여전히 그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다 그만두었다. 최근 들어 단순한 애정 이상으로 나에게 집착하는 것 같았다. 그가 약을 입에 대고부터 그랬다. 그래서일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얼마 전에는 마음대로 나를 카메라로 찍어댔다. 어서 오세요. 나는 카메라를 뺏으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손까지 물어버렸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카메라를 벽으로 던졌다. 그때부터 그는 나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하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것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집에서 나오는 여자를 본 적이 있었다. 태연히 그의 집을 지나쳐 위층으로 올라가야 했었다. 살짝 돌아봤더니 빨리도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 여자는 나 같은 건 의심하지 못했다. 그에게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뭘까? 이러한 이유로 오늘 그와 끝내려고 여기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문득 그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났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 초입 때였다. 남편과의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나갔더라면 그와 만나지 않았을 것을. 일찍 나갔다가 그만 남편과의 약속 장소에서 그와 마주치고 말았다. 부딪힌 거군요. 부딪히고 말았다. 왜 그날은 다른 날보다 서둘러서 집을 나섰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기다리기 지쳐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 중입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수화기를 탁 내려놓았다. 이렇게 오지 않는 그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이만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냉장고로 가서 생수를 꺼내 들고 유리컵에 따라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니 잠깐 동안 정신이 말똥해졌다. 오늘 만나는 날인 걸 잊어버릴 자식이 아닌데.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때였다. 갑자기 들이켠 물 때문인지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다. 불을 켠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로 물든 물 밖으로 그는 머리를 내놓고 있었다. 뭐죠?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린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를 보았다. 이상하게도 비명 같은 건 나오지 않았다. 영화에서처럼 비명을 내질러야 하는데 역시 영화는 현실은 아니다. 그는 알몸으로 욕조에 잠겨 있었다. 팔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발은 욕조에 닿아 있었다. 뭐지? 약간 뛰어넘고 채모는 해초처럼 흔들거렸다. 얼굴은 퉁퉁 불어 터졌다. 손목에 칼집이 나 있었다. 그리고 두 눈은 가늘게 뜨고 입은 벌리고 있었다. 시선은 멍하니 천장을 향했다. 욕조와 바닥에는 하얀 약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약가루가 묻은 면도날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나는 새끼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욕조 물에 담가 보았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한기가 휩쓸고 지나갔다. 잽싸게 손가락을 빼고 벽에 걸려있던 수건에 손을 닦았다. 갑작스레 다가왔던 한기는 아랫배를 더욱 쓰리게 했다.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참기 힘들었다. 정말 싫었지만 별 도리 없이 변기 뚜껑을 열었다. 속옷을 내리고 알궁둥이를 무심코 좌변기에 댔다가 맨살에 닿는 차가움에 화들짝 놀랐다.
시체 옆에서 이를 본다는 건 끔찍하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두 팔로 시야를 가리고 두 눈은 꽉 감았다. 절로 어깨가 움츠려졌다. 막상 변기에 앉아 이를 보려니 쉽지 않았다. 긴장해서일까?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힘주어 고추 세우고 있던 다리가 연방 후들거렸다. 삶이란 게 이렇게 구질구질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짓은 해야 한다. 한심하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살아가려면 휴지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휴지로 급히 뒤를 처리하고 물을 내렸다. 속옷을 올리면서 무심코 그를 보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그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름이라도 부르라 치면 금방 고개를 돌리고 바라볼 것 같았다. 어쩐지 죽어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죽음을 확인할 마음도 없었다. 불이 났게 밖으로 나와버렸다. 문을 쾅 닫고 스위치를 내렸다. 거실은 침침했고 내가 앉아있던 소파도 그대로였다. 어딨지? 나는 기운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절로 넘어가는 침 때문에 정신을 차렸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욕조에 누워있던 그의 얼굴이 스르르 떠올랐고 억제할 수 없는 공포가 기다렸다는 듯 몰려왔다. 다음 날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를 감당하고 있을 욕조 속의 물이 떠오르면서 그의 얼굴이 눈앞에 흐릿하게 그려졌다. 그만! 강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때 쓰는 방법이다. 뇌는 끝없이 내게 생각하기를 강요했고 피곤해진 나는 어떻게든 징그러운 생각을 멈춰야 했다. 주름진 괴물의 명령에서 벗어나야 했다. 뇌세포는 그의 얼굴을 떠올리라며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나를 괴롭혔다. 싱크대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나는 수돗물을 잠갔다. 남편은 오늘 학교에서 늦는다고 했다.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아들은 근처 엄마의 집에 맡겨놓았다. 엄마는 일 나가는 딸을 위해 아들을 직접 돌봐주었다. 맞벌이로도 먹고 살기 힘든 팍팍한 현실을 엄마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어둠이 싫어서 불이란 불은 다 켜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지독한 침묵이 싫어 TV를 켜려는데 리모컨을 어디다 두는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침대 이불을 들추기도 했고 침대 밑을 살피기도 했다. 아리송하기만 했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그러니 초조해졌다. 평소에도 남편은 그랬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리 건망증이 심해? 뭐든 잘 잊어버리는 내게 리모컨 분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 건망증에 있었다. 건망증에 관한 생각은 불안으로 달아났다. 그의 집에 나와 관련된 물건이 있을 거라는 불안. 욕조 속 그는 누군가에게 발견될 게 틀림없고 그의 집은 철저히 수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의 존재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가 만일 나 몰래 일기라도 써놓았다면 그 집에 다시는 걸음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이런 다짐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저녁 7시 10분이었다. 남편은 밤 늦게나 올 것이고 아들은 엄마 집에 있고 충분히 그의 집에 다녀올 시간은 되었다. 1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나는 숨을 고르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의 현관 앞에서 나는 핸드백을 열었다. 핸드백 속 잡동사니를 휘저었다.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가 어디 놔둔 거야? 입술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꼬이게 된다. 하지만 집 앞에서 멍청하게 있을 수도 없었다. 1초가 아까웠다. 집 앞에서 꿈을 대는 걸 누가 볼지도 모를 일이었다. 누가 볼세라 재빨리 움직였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문에 부착된 확대경으로 정체 모를 눈동자들이 등 뒤를 따르는 것만 같았다. 허탕만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상상을 하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나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남편은 이런 나를 의심스럽게 추궁할 것이다. 어디 갔다 왔냐니까 왜 대답을 못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이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럼 딱 걸렸다는 듯 남편은 본격적으로 날 추궁할 것이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친구 누구?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누구? 당신은 모를 거예요. 말 돌리지 말고 빨리 대라니까. 정미라고. 정미? 처음 들어보는데. 그 동창 전화번호 몇이야? 그만!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취조네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내 상상이 들어맞는 줄 알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나는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 같은 건 꺼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보같이 그게 나와버렸다. 저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초조했다. 걱정했잖아. 다행이다. 나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없고 해서 내가 요리 좀 했거든. 부엌에서 들려온 남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 웬일로? 저녁까지 해놓고? 의외로 잘 넘어갔다 싶었는데 다시 불안해졌다.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폭풍 전야? 뭐 이런 거 지금의 상황이랑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늦게 온 마누라를 위해서, 바람 피우는 마누라를 위해서 저녁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는 거야? 식탁에 앉아 남편이 내미는 양념이 든 고기를 본 순간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었다.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좀 들렀지. 왜? 먹어봐 얼른. 남편은 포크에 고기 한 점을 찍어 내밀었다. 남편은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잘해줘도 불안. 그 매 제발 저리고 있죠 지금. 그거 국산인데 이거 맛이 괜찮을 거야. 남편이 내민 포크 찔린 고기를 입으로 집어넣었다. 콧구멍이 살짝 벌어졌다. 혀 끝에 고기가 닿았다. 내 의지와는 달리 혀는 고기를 감쌌다. 남편은 포도주까지 따라주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나는 나도 모르게 남편을 노려보았다. 남편은 아랑곳 않고 태연히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입안에서 씹히는 돼지고기 맛을 느끼며 나는 언젠가 본 적 있는 단편소설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남편의 내연녀를 잡아 죽여 요리해서 그 인육을 남편에게 먹이는 마누라의 이야기였다. 인육을 맛있게 씹어대는 남편을 보며 그 마누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왜 내연녀의 인육을 남편에게 먹였던 걸까? 가끔 인간은 너무도 괴이적인 면이 있어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이긴 하다. 바로 전 남편은 자신이 직접 요리한 고기를 내게 들이밀었다. 나는 고기를 씹으며 욕조 속에 누워있을 그의 몸을 머릿속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신체가 멀쩡했던가? 내가 먹고 있는 고기는 정말로 돼지고기가 맞을까? 남편이 볼 때 그는 돼지 같은 놈일 수 있었다. 내게 그의 인육을 먹인 걸까? 남편은 쩝쩝 맛있게 고기를 씹으며 흡족한 표정을 내게 지었다. 나는 씹던 걸 남편의 얼굴에 뱉어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반도 먹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대신 포도주를 몇 컵 들이켰다. 그리고 화장실로 직행해서 칫솔로 이를 사납게 닦았다. 잠을 잘 수 없었기에 거실에서 아니면 남편의 조그마한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밖의 물건을 보는 것만큼 기괴하고 놀라운 건 없다. 아,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대사군요. 그래서 죽은 자는 예상치 못한 시공간을 타고 살아있는 자에게 불쑥 나타나곤 한다. 그의 집 열쇠가 그랬다. 그의 집 열쇠를 발견했다. 남편의 서재 책상 옆 책꽂이에서. DVD를 빼다가 툭 떨어졌다. 열쇠는 싸늘했다. 그의 집 열쇠가 어떻게 남편의 서재에 턱하니 있는 건가? 잃어버린 내 열쇠인가? 하지만 난 그의 집을 다녀온 후에 남편의 서재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혹시 남편이 그를? 그래, 그 사람은 자살 같은 걸 할 위인은 안 된다. 남편이 그를 죽인 다음에 그의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왔으면, 또 그리고 열쇠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책꽂이에 숨겨놓은 거라면. 나는 이 생각에 소름이 쫙 끼쳤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함없는 생활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래는 그의 집에 들러 나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없앨 작정이었다. 음흉한 놈이어서 정말로 나 몰래 꼬박꼬박 일기를 써놨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취미로 글을 쓴다는 걸 들은 적도 있었다. 아니면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무심결에 나와 관련된 것들을 그 집에 두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내가 저지른 외도로 한 가정이 파탄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날 아침 일찍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워 포스트잇에다가 먼저 출근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써붙여놓고 밖으로 나왔었다. 아, 이거는 그날 아침 현재로 돌아온 거군요. 밖으로 나왔다. 남편의 책꽂이에서 나온 열쇠는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다시 그 사람의 집을 찾았을 때 여전히 변한 건 없었다.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긴장한 탓에 충분히 참을 수는 있었다. 그때처럼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모든 걸 끝내고 시원스레 일을 보면 된다. 그럼 기분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나는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진공 청소기를 가져왔다. 저 지금 이거 방제를 안 바꿨네요. 잠깐만요.
방제 좀 바꾸고요.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냐면 그럼 기분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나는 거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진공 청소기를 가져왔다. 집을 깨끗이 청소할 작정이었다. 청소기는 무섭게 집안 먼지와 내 것일 수도 있었을 머리카락을 다 빨아들였다. 매니저님이 죄송할 것까지야. 거실도 안방도 그의 방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밀었다. 준비해온 장갑을 끼고 손수건으로 손잡이를 비롯해서 지문이 남을 만한 곳은 모조리 닦아내었다. 그런 뒤 본격적으로 나와 관련된 것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다. 방은 침실을 비롯해 총 3개였는데 25평이 채 안 되는 이 아파트여서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책상이 있는 방부터 시작했다. 서랍을 모조리 살펴보았다. 몰래 써둔 일기를 찾아보았지만 그런 건 없어 보였다.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발견했다. 그럼 그렇지. 나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수거 비닐에 집어넣었다. 하나를 찾으니 기운이 나서 더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그의 침실 밑에 떨어져 있던 전원이 나간 휴대폰을 발견해서 즉각 비닐에 넣었다. 그 외에도 내 이름이 적혀있는 수첩 등등이 발견됐다. 컴퓨터도 켰다. 나와 주고받았을 메일을 확인해야 했다. 보낸 편지함부터 받은 편지함까지 모두 살폈고 내 정체가 드러난 메일은 삭제했다. 다시 거실로 나왔다가 식탁 구석에서 그의 집 열쇠를 발견했다. 어라? 이 열쇠는 뭐지? 이 집에 드나들던 또 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났다. 그가 나 몰래 만나오던 여자. 혹시 몰라 그 여자의 열쇠를 비닐에 넣었다. 남편 몰래 가져온 열쇠는 원래 자리에 놓아두어야 했으니까. 2시간이 넘게 그의 집에서 끙끙댔다. 회사에는 아프다고 이미 전화를 넣은 뒤였다. 뭐지? 기운이 빠져 소파에 눕다시피 기댔다. 찡동! 나는 몸을 꼿꼿이 세웠다. 찡동! 발을 들고 조심조심 소리내지 않으려 신경 쓰면서 확대경으로 다가가 눈을 맞추었다. 옆집에서도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뒤 벨을 울렸던 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방문 판매원이나 종교단체에서 온 사람 같았다. 더 이상 그의 집에 죽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경찰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빨리 떠나야 했다. 그의 집을 나서기 전에 화장실 쪽을 보았다. 닫힌 화장실은 여느 집 화장실과 같아 보였다. 나는 그의 집을 나와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얼른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 열쇠를 남편의 책꽂이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다. 여느 때처럼 시간에 맞춰 남편은 돌아왔다. 남편과 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이렇게 세 식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들이 밥을 반도 안 먹고 자기 방으로 도망가고 난 뒤 나와 남편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나는 수저를 든 채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힘없이 수저를 놓았다. 예전의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꼭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다가도 살아가려면 별 도리가 없다는 체념이 들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았다. 헐거운 잠옷을 벗고 속옷도 벗고 욕조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물 안에 잠겨 있을 때였다. 기분 좋게 스르르 눈이 감겨왔다. 그와 어떤 행위를 한 뒤 언제나 미열을 느꼈다네요.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두통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였다. 기분 좋게 눈이 감기면서 몽롱해지려는데 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아차 싶었다. 문을 잠그는 걸 잊었던 것이다. 욕조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남편이 달려들어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와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내 목을 부러뜨릴 듯 억세게 눌렀다. 코와 입으로 물이 밀려 들어왔다. 눈만 내놓고 사지를 비틀면서 저항했지만 나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검은 머리카락이 펼쳐지고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피어났다. 남편은 내 왼쪽 손목에 면도날로 칼질을 해서 피를 냈고 하얀 약가루를 여기저기 뿌려댔다. 그 내연남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태연이 집을 나갔다. 어쩌면 이미 난 남편한테 죽어있던 게 아니었을까? 나만 몰랐지. 실은 귀신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반전이 있는 이야기에서처럼 흠뻑 젖어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서 눈을 떴다. 응? 꿈이었어요. 남편은 포스트잇을 화장대 거울에 붙여놓았다. 아픈 거 같은데 미안해. 일찍 수업이 있어가지고 나 먼저 간다. 남편은 한없이 착한 남편이네요, 지금은. 햇살이 커튼을 타고 흘러들고 있었다. 추앙리엔 커튼이죠?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꿈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러자 자기 집 욕조 속에 죽어있는 그도 꿈처럼 느껴졌다. 실은 그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책꽂이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없었다. 그의 열쇠는 없었다. 남편이 없애버렸네? 근데 열쇠는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은 소심한 편이야. 남편이 그를 어떻게 하다니.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맞아. 남편 서재에서 발견했던 그 열쇠도 내 열쇠가 아니었을까? 아들한테 DVD를 빼주다가 무심코 놓아둔 걸 수도 있잖아. 왜 그의 열쇠라고만 생각했을까? 바람핀다는 내 죄책감, 남편한테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편을 살인범으로 몰아간 걸 거야. 맞아. 아마 그런 걸 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남편이 죽였다면 어떡하지? 그럼 어쩌지? 어쨌든 간 남편 짓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열쇠가 있던 것을 보고 있었다. 그것에 정확하게 그의 집에서 가져온 여자의 열쇠를 얌전히 놓았었다. 역시 가져오길 잘했다. 아, 놓았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여자의 열쇠를 또 걷다 놓은 거죠. 역시 가져오길 잘했다. 열쇠를 본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 열쇠를 놓아두던 손이 조용히 떨려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남편은 우선 간단히 씻고 식탁으로 왔다. 내가 차려둔 밥을 먹고 잠깐 거실에서 신문을 살피다 자기 서재로 들어갔다. 첫날은 아무 일이 없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열쇠는 그대로였다. 확인을 하지도 못한 모양이다. 그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초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남편은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남편의 책상 앞에 턱하니 놓아두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루하루 늦춰지는 게 속이 탔다. 오늘 저녁에도 발견하지 못하면 남편의 면상에 확 던져버릴 거다. 난 또 저녁을 기다렸다. 아이는 며칠째 엄마한테 맡겨두었다.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 버리고 어디 갔지?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 버리고 나서 나는 식탁 의자에 오롯이 앉아 있었다. 1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남편의 서재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가끔 나오는 남편은 단지 물을 마시기 위해 나올 뿐이었다. 무슨 걱정 있어? 아니. 나는 남편의 원망스레 바라보며 대꾸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여기고 거실 쪽으로 걸어오는데 남편의 방문이 획 열렸다. 남편은 무척 당황하고 있었다. 확인했나? 열쇠를 본 걸까? 남편은 얼어붙은 얼굴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남편이 그를 죽였다는. 나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다. 아니길 바랐던 거였나?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열쇠가 어떻게 당신의 서재에 와 있냐고. 열쇠가 어떻게 턱하니 다시 돌아와 있냐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밖의 물건을 보는 것만큼 기괴하고 놀라운 건 없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대사네요. 열쇠에 귀신이라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는 남편인데. 남편의 굳건했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당신이 그랬구나? 나는 혼잣말에 중얼거렸다. 남편이 쏘아버렸다. 뭘? 남편은 꽤 고함을 지르고 내게 다가왔다. 대답해! 묻고 있잖아. 뭐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윽박지르는 남편에게서 한 발 물러났다.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온전히 내게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남편이 살인범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게 나았을까? 연기가 공중파예요? 이런 봉변을 당하느니 호기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나는 베란다 쪽으로 몸을 틀었다. 베란다 안에서 거실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달려들었다. 나는 넘어졌고 남편은 내게 들러붙었다. 그러고는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남편은 인정사정 없었다. 애원하는 눈길로 남편을 보았다. 어림없다는 듯 남편은 내 목을 쥐어짰다. 나는 힘이 풀렸다. 남편은 내 목덜미를 쥐어 눌렀다. 내가 꿈틀거리지 않으니 남편은 손을 뗐다. 그리고 내 머리를 질질 끌고 갔다. 베란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 나를 툭 던져놓고 욕조에 물을 받았다. 콸콸거리는 물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어지럽고 추웠다. 남편은 내 옷을 거칠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어깨를 쳐들어 속옷을 벗겨내고 치마를 험한 손길로 벗겨냈다. 나는 축 늘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 남편은 팔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남편의 차가운 손길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남편은 물로 메워지고 있는 욕조 속으로 나를 쳐 넣었다. 몽롱하던 나는 몸부림치며 발딱 몸을 일으켰다. 뭔가 이번에는 되게 묘사가 생생한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건 생전 처음이다. 나는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욕조에 코를 부딪혔다. 하지만 피는 터지지 않았다.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남편의 억센 소나귀가 내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 눈, 코, 입. 어디 할 곳 없이 물이 밀렸다. 남편은 일회용 면도기를 뜯어내고 면도날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남편이 내 왼쪽 손목을 쳐들어 면도날로 그어버렸을 때 번쩍 정신을 차렸다. 꿈속의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려 했다. 꿈에서처럼 당할 수는 없었다. 물속에 잠겨있던 샤워기를 꺼내들고 남편의 면상에 겨누었다. 거센 물줄기가 남편의 눈으로 쏟아졌다. 뜨거운 물줄기에 남편이 몇 발짝 물러났다. 어서오세요. 샤워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손목에서 시작된 피는 허리를 돌고 다리를 휘감았다. 욕조 바닥에는 면도날이 떨어져 있었다. 샤워기를 내던지고 잽싸게 그걸 주워 가슴 앞에 세웠다. 남편은 멍청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어서오세요. 샤워기는 물줄기를 쏟아내며 미친 듯 이리저리 날뛰었다. 거울과 벽으로 물이 꽉꽉 팍팍 튀어나간 뒤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나는 발로 꾹 샤워기를 눌렀다. 이 와중에도 물은 무섭게 차오르고 있었다. 물은 허벅지에 닿더니 이내 욕조 밖으로 흘러 넘쳤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다. 이성을 차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이었다. 다시 돌아온 열쇠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설명해줘야 했는데 그때 남편은 나가버렸다. 내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물 흐르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샤워기를 잠그고 주저앉았다. 물이 턱 바로 아래서 찰랑거렸다. 문을 빤히 보고 있다가 소름이 끼쳤다. 다시 남편이 돌아온다면? 손잡이가 살살 한쪽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이번엔 면도날 말고 부엌 칼이라도 챙겨 들이닥친다면? 이성이란 놈만큼 변덕스러운 놈이 없다. 잠깐 돌아온 남편의 이성 같은 건 오래 믿을 건 못 된다. 깜짝 놀라 욕조 밖으로 맨 다리를 내밀었다. 소름이 돋았다. 나머지 다리도 빼는데 아플싸 벌러덩 미끄러져 욕조의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그리고 욕조 밖 바닥에 얼굴을 박으면서 고꾸라졌다. 아픔에 턱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다.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삐었는지 근육이 놀랐는지 쉽게 일어날 수 없었다. 흥건한 바닥을 짚고 손잡이를 간절히 올려다보며 낑낑댔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지금이라도 열어 젖힐 것만 같았다. 변기에 손을 짚고 어중간하게 상체를 일으켰다. 문 쪽으로 팔을 뻗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손잡이는 정말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급히 손잡이 버튼을 꼭 누르려고 했으나 남편이 문을 획 열어 젖혔다. 그 바람에 옆으로 자빠졌다. 남편이 날 내려다보며 다가왔다. 나는 욕조에 바짝 붙어 무릎을 세우고 어깨를 움츠렸다. 남편은 주먹을 휘둘렀고 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아들이 있었다. 남편은 엄마와 함께 있었다. 자기 그 친정엄마 말하는 건가요? 어찌된 일인가? 남편은 말없이 나를 보았다. 엄마와 아들이 나가고 난 뒤 남편이 다가왔다. 두려움을 느꼈다. 그놈은 약물 과잉으로 자살했어. 오늘 오전에 발견됐거든. 그가 만나던 여자가 발견했어.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간 모양이지. 좀 쉬어. 남편은 방을 나가려 했다. 당신이 그런 거지? 남편이 멈춰 섰다. 뭘? 남편은 나를 무시했다. 자살로 위장해서 날 죽이지 못할 바에는 살려두는 게 안전할 것이다. 그게 아마 나를 살려둔 이유겠지. 남편은 쌩 나가버렸다. 지금 뭐냐면요. 상황이 보니까 그 남자는 진짜 자살인지 뭔지 아무튼 죽었고, 그리고 자기를 남편이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살로 위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여자가 혼자 자살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친정 엄마도 와 있고 자기 아들도 와서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없듯 그도 내 남편이 될 수 없었다. 남편이 학교로 간 뒤 나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왔다. 열쇠는 없어져 있었다. 엄마, 뭐해? 따라 들어온 아들이 내 다리에 매달렸다. 그래, 열쇠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난 그렇게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뭐 하긴, 만화 보려고 그러지. 나는 책장에 꽂힌 DVD 중 아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을 아무거나 뽑아 들었다.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로 돌아가야 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 가정을 돈독하게 해주는 거름 역할을 해줄지도 몰랐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난 나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맡은 바 일을 꾸역꾸역 해가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나갈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저질렀던 어처구니 없는 짓으로 내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며칠 뒤 신문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자살한 사람의 집에서 그의 열쇠가 발견되지 않았다. 열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내용인 즉 이랬다. 죽은 남자가 만나왔던 여자는 죽은 남자한테서 열쇠를 받았다. 하나는 죽은 남자가, 또 하나는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 열쇠는 이렇게 단 2개뿐이었다. 하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럼 내가 여자 걸로 알고 가져왔던 그 열쇠가 바로 그 열쇠? 그럼 남편은 어떻게 그의 집 문을 잠그고 나왔던 거지? 돌아봤더니 남편이 서 있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열쇠에 대해 어찌된 건지 묻자 남편이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슬쩍 해서 복제했던 거야. 복제 열쇠로 그의 집을 잠근 뒤에 그거는 집으로 오는 길에 버렸어. 네 열쇠는 네 핸드백에 원래대로 놔뒀고. 근데 네가 그놈 집에 간 거였어. 죽어있는 그놈 집에. 널 다시 못 가게 하려고 네 열쇠를 내 책꽂이에 우선 숨겼던 거지. 그때 남편이 눈 깜짝할 새 내 목을 넥타이로 감아버렸다. 네가 그놈 열쇠만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잖아. 내가 잡혀들어가라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네가 아무 말 안 해서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새로 시작하자고 요리까지 해서 바쳤더니 아니었어.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나는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가 싫었으니까 그 자식이랑 바람 피운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내가 끔찍했겠지. 너도 나한테 죽을까봐 겁났냐? 걱정 마. 아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천장에 걸어주지. 그놈을 죽이고 넌 자살하는 거야. 꼴 좋다. 나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버둥댔다. 몸을 뒤틀며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다. 남편은 쓰러지면서도 넥타이를 거머쥔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있는 힘껏 남편의 그 손을 꼬집어 뜯었다. 그때였다. 아들이 룰루랄라 흥얼거리며 집으로 뛰어 들어온 건. 아들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빨고 있던 막대사탕을 입에 딱 물고 남편은 불에 댄 사람처럼 내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잽싸게 놓아버리면서 내게서 떨어져다. 나는 좀 과격한 부부싸움을 한 걸로 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억지로 설명해야 했다. 어려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더 크게 되면 이해하게 된단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움도 하는 거야.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아들이 외할머니에게 자기가 본 것을 고자질할까 속을 끓였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마음껏 하게 해주었다. 남편이나 나나 불안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 집 배를 누른 이방인은 없다. 남들이 볼 때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셈이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제목 불안이었고요. 김주동 씨의 작품이었고요. 오늘 어떤가요? 재밌나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범죄 사실을 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 앞머리 잘랐는데 안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앞머리 이상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불안감을 마음에 지닌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있고 친정 엄마도 있고 그 두 사람은 뭔가 실제 비슷한 거를 대충 목격하기는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멀쩡한 가정으로 잘 위태위태하게 꾸려나가고 있는 거네요. 오늘의 스릴러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 책이 한 5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아까 오늘의 수다는 중국어 어휘 때 했던 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는 뭐 먹을 거 있나 궁리하러 나가봐야겠어요. 재밌었군요. 따봉.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이 지금 녹화 방송 아직 안 끄셨나요? 지금 계속 돌리고 계시나요? 도화님 100점 완벽 그 자체. 감사해요. 제가 깎아서 먹는데 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돌리고 계시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에서 나가시면 제가 생방 종료하면 아마 예니밍 치시면 매니저님의 방송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생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했네요. 지금 매니저님이 이 불안한 인터넷 환경, 저는 인터넷 환경이 여기 안 좋기 때문에 방송 카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기다리고 있어요, 매니저님. 삼촌은 어떻게 기다려? 이야이야. 지금 옆방에서 들릴까 좀 불안한데요.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제가 너무 음을 높게 잡았어요. 매일매일 웃는 미소네. 에이,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오,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전혀 목이 안 트인 상태로 딱 생방송 시작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갔을지 모르겠네요. 매니저님 방송 카운트 감사해요. 오늘 이제 생방송 먼저 녹화부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책은요, 시간에 만나요. 다음번엔 아마도 영문 책 읽기로 나타날 것 같고요. 다음 방송은 아마 화요일 저녁 8시에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부터 그 영어 공부 오픽 스피킹 시험도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좀 해보니까 강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잘 보고 감이 왔을 때 그때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저번에 했던 토익 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간 저 스스로도 먼저 그 시험에 익숙해진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영문책 읽기에서 만나요. 안녕. 스슥.